지금부터 제4회 코가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송형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출범했던 코가스 포럼이 벌써 제4회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4회 코가스 포럼은 천연가스 수급 계획과 수급 안정화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1부는 한국가스공사 최연애 사장님의 인사 말씀과 한국가스학회 이근원 회장님의 축사, 그리고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며 2부는 발제와 토론 순으로 구성됩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네 외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씩 호명해 드릴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예산처 황소정 경제분석관님 자리하셨습니다. 국회예산처 이진희 경제분석관님 자리하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석순 비상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주찬 비상임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국가스학회 이근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양준모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한국미쓰이물산 이구치 카즈히로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미쓰비시 상사 마츠우라 테지야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외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네 외빈 분들 외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은 2부에서 따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 최연애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연애 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연혜입니다. 아마도 눈코 뜰 새 없으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제4회 코가스 포럼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가스산업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선 포럼에 발제를 맡아주신 중앙대학교 최용옥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김창식 교수님,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남진 가스정책연구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체 토론을 이끌어 주실 김태유 서울대 교수님과 토론에 나서 주실 단국대학교 조홍종 이사님, 우리 가스공사의 비상임 이사시기도 합니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수일 에너지장기모형 실장님, 그리고 우리 공사 정책연구팀 이성로 선임연구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4월 출범한 우리 코가스 포럼은 그간 3차례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스산업이 당면한 도전 과제와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천연가스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첫 번째 논의를 시작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를 위한 원료비 연동제 개선과 미수금 해결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어 의논하였습니다. 올해 코가스 포럼의 마지막 주제는 천연가스 수급 계획과 수급 안정화입니다. 내년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주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수급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더욱 안정적인 수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변동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은 높아졌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이제 일상적인 뉴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 분들로부터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 방안에 대한 대안과 해법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학계와 업계, 전문가 여러분의 귀한 의견이 우리나라 천연가스 산업 수급 개선의 새로운 구조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가스공사는 국내 가스산업 발전을 위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모든 소망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다가오는 2025년에도 푸른 뱀의 청량한 기운을 듬뿍 받아 힘차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사 사장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스학회 이근원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근원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학회 제15대 회장 이근원입니다. 이 코가스 포럼에서 한국가스 회장으로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인 천연가스 수급계획과 안정화를 논의하기 위한 소중한 자리입니다. 특히 국내 최근에 탄핵 정국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장기간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경쟁력 유지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될 천연가스 수급계획과 수요 불확실성에 대응한 도입 전략 등 다양한 정책 과제들은 단순히 에너지 수급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대한민국의 천연가스 안정화와 에너지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모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스학회도 가스 정책 기준 분과를 두어 정책 분과는 가스공사 경영연구소를 총괄하는 전략본부장님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위촉하여 학회의 가스 정책 분야에서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 회원들은 대부분 이공계 분야 전문가로서 가스 기술 분야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내년에 한국가스공사 주최 코가스 포럼에서도 이 학회 전문가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 포럼 경제, 경영 전문가 공동으로 천연가스의 경제성과 기술 분야를 융합하는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스학회와 가스공사가 정부, 기업, 학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산학년 포럼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천연가스 산업의 수급과 안정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우리나라 천연가스 에너지 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 천연가스 분야 발전을 위한 코가스 포럼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근원 회장님 축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연가스 수급 계획과 수급 안정화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자로 중앙대학교 최용옥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최용옥 교수님께서는 수요 예측 분야의 전문가로서 현재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용옥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최용옥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수요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판을 깔아주셨으니 한번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요는 한 4,400만 톤으로 2천만 톤은 도시가스용으로 2,400만 톤은 발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주로 난방용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50%가량을 도시가스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발전용에서는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기저발전량, 그리고 이제 신재생 발전량, 그리고 남은 첨두부하 중에 25% 이상이 되는 물량을 천연가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천연가스를 도입한 게 1986년부터인데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점차 포화된 상태에서 수요가 고만고만한 상태인데, 예전에는 급증하는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그래서 물량을 확보하고 설비를 확충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계획이었다면, 최근에는 천연가스 수요의 변동에 대응하는 천연가스 수급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하면은요, 제일 처음에는 수요 전망을 먼저 하게 되는데, 천연가스 수요의 특징을 반영을 해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을 반영을 해서 도시가스용과 발전량 두 가지로 나눠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용 중에서는 또 난방용 수요로 많이 쓰이는 민수용과, 그리고 원료용으로 많이 쓰이는 산업용으로 구분을 해서 모델을 하고 있고요. 발전용은 우리나라 발전 시장의 특징을 반영을 해서 아무래도 첨두부하를 담당하다 보니까 총발전량을 먼저 예측을 한 다음에 기저발전량, 신재생 발전량 이런 것들을 빼고 난 나머지 레지듀얼로 천연가스 수요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요를 예측을 하면서 수요 예측 모델을 개선하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요. 사실 애로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수요는 정말 우리가 예측 모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변동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온, 그러니까 난방용 수요가 많은 천연가스 수요의 경우에 기온에 따라서, 기온 변동에 따라서 천연가스 수요가 한 90% 밴드에서 한 400만 톤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우리나라 수요가 10%가 떨어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기온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하면 한 15년 정도의 전력 수요에 기반한 발전용 수요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15년 뒤에 우리나라 발전용 전체 총발전량이 3%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는 충분히 있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3% 왔다 갔다 하면 11차 실무안 기준으로 한 40테라와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40테라와트는 아무래도 발전소는
그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 변동은 전부 다 천연가스가 떠안아야 됩니다. 고고 수요가 500만 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요가 작년에 4,400만 톤이었는데 기온에 의해서 변동할 수 있는 게 400만 톤. 뭐 경제 성장 혹은 온갖 이슈로 변동할 수 있는 게 500만 톤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변동에 대응하는 것에 이제 주안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천연가스 수급 계획이. 그런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예전에는 한국가스공사가 그 전부 그 물량을 도매를 독점을 했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수급 관리를 혼자 하는 거가 당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전용 수요 중에 한 30%는 그 직수입자들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발전용 물량에 대한 변동성은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발전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수입자들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체제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그러니까 이런 천연가스 변동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수요 예측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급 안정은 제1명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량을 제대로 들여오게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할 텐데 요거는 그 가스공사 그러니까 천연가스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스공사든 그 직수입자든 각자가 도입할 물량 그리고 필요한 양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한 다음에 가스공사가 아니라 중립적인 위원회 같은 데서 수급 상황을 항상 모니터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조정명령, 사실은 산업부가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정보가 취합이 돼가지고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명제인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를 하고 수급 관리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그 조정명령을 통해서 그 수급 안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말씀드린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수급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얼마나 값싸게 우리나라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천연가스 도입을 값싸게 할 수 있느냐 요 측면인데요. 요 측면에 관련해 가지고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 원리에 입각해서 그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만 가스 가격 상한제, S&P 상한제 이렇게 가격을 규제해 가지고는 효율적인 수급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오히려 가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늘려주는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스 비축 의무가 조금 과한데 그거를 좀 줄이는 방향, 혹은 트레이딩을 가스공사가 오늘 그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트레이딩을 못하게 되는 규제가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가스공사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나라가 저장 장치가 600만 톤 넘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원리에 기반한 그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김창식 교수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김창식 교수님께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위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위원으로 활동하셨으며 현재 16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시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로 김창식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저도 뭐 지금 앞서 발표하신 그 최용욱 교수님의 그 수급 관련 장기천연가스 계획 관련 그 개선 방안이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뭐
이제 저도 그 결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렇게 이미 우리가 고려해야만 되는 변동성 이외에 이제 저는 더 추가적인 변동성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에 대한 그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렇다 보면 이제 변동의 변동 이렇게 돼서 그 폭이 매우 확대되어서 이 수급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장기에 매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장기 가스본 는 뭐 2년마다 한 번씩 계획이 되고 있고, 이제 크게 두 가지 그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시가스 부분이고 하나는 이 발전용 부분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탄소 중립과 연결시켜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탄소 중립 이행 노력이 이제 복잡해지고, 더더군다나 우리 정부에서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그다음에 30년 NDC 상한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적 의지를 보였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이제 그 이행 실적을 쭉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유럽에서도 이미 이제 최근에 이런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 석탄 및 그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 이행력이 떨어지고 있고, 뭐 미국의 현실을 보면 지금 현 정부에서도, 바이든 정부에서도 주별로, 예를 들어서 텍사스주 같은 경우엔 그 이행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뭐 호주도 마찬가지고, 더더군다나 이제 새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뭐 이런 게 공약이니까요. 그렇다 보면 이제 계획됐던 그 해상풍력이나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탄소 중립 실행의 그 관건은 기술적 제약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 합의의 문제도 있지만, 또 국제 협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나라들의 이행 속도를 이렇게 이제 지연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스본에서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당장 1, 2년 안에 개선이 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뭐 조금 더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를 해서 장기적으로 그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도시가스 부분을 살펴보면, 이게 도시가스 지금 현재 그 가스본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형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DP나 산업구조, 가격, 그다음에 아까 그 앞서 발표하신 뭐 기온 변동성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14차부터 이제 저희가 그 기준 수요 이외에 수급 관리 수요라는 것들을, 이렇게 변동성을 감안한 수요들을 같이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게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얼마나 부합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 탄소 배출량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 가스 수요에 결정적으로 강한 코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는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도시가스 수요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정부가 커밋한 대로, 혹은 뭐 전 세계 글로벌 와이즈 커밋한 대로 잘 이행이 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 많은 현상들이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자꾸 보이고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반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그 모형 안에 좀 담아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스 수요의 모형 안에 이런 그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이게 제대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NDC 뭐 2050 이 안대로 그대로 갈 때와, 그다음 그렇지 않을 때는 도대체 에너지 수요는 어떻게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그 도시가스 수요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제 이런 고찰들을 해 나가야 되기 시작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계량 경제학적 입장에서 그 모형의 요소를 자꾸 반영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뭐 당장 이렇게 넣으면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증적 이론적 연구가 계속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탄소 배출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 그런 그 도시가스 모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미 전기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11차 실무안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라서 전기와 수요가 얼마나 변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스본에서도 이를 이제 그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그 발전용 수요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여기 있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발표도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그 14차 이브 가스본에서는 기온 변동성 GDP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해서 그 밴드를 어느 정도 이제 고려를 했었는데 지금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이 실질적으로 명시적으로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1차 정기본 공고안에 따르면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러니까 뭐 태양광 활성화, 뭐 ESS 조기, 이격거리 규제, 해상 풍력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2024년 현재 그 태양광과 풍력의 우리 그 시설 용량이 한 28.7기가, 한 29기가쯤 되는데 2030년에 NDC 상향안과 매치되는 그런 그 태양광 풍력의 설비가 72기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거의 뭐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양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달성 가능한 목표일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엄밀히 고찰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근 그 한 21년 이후로 저희가 태양광 풍력의 증가 속도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21년부터 23년까지 1년에 한 3.3기가 정도 설비 용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4년은 한 2.7기가 그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증가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30년 뭐 2038년까지는 115기가까지는 감안하지 않더라도 당장 2030년까지만 보면 1년에 7.2기가씩을 설비 용량을 증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 최근 3, 4년도의 그 이행률을 비교해 보면 거의 뭐 한 2.8배에 가까운 용량이 매년 6년 연속으로 7.2기가씩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뭐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그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게 몇 %까지 달성이 될 것인가, 43기가가 6년 안에 완성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7차, 8차 전기본의 그 신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률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2000년대 들어가면 2020년, 21년 이때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 4기가씩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9차에서부터 그 이행률이 이제 이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차, 10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한 3, 4년 지나면 이행률이 한 90%대로 목표보다 한 10% 이상 그 덜 채워지는 거죠. 그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 일본의 케이스를 보면 그 일본의 목표는 뭐냐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약 한 1.7배 정도 그 태양광 풍력을 늘리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1.75배도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약 한 3.3배 정도 늘리는 그런 그 굉장히 높은 그 목표를 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목표가 물론 이제 정부에서 그 해상 풍력 등등등 뭐 여러 가지 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풍력은 실제로 2기가에서 이제 18기가까지 늘어나는 거의 뭐 한 9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지금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태양광은 그 나머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게 그 100% 다 달성이 될 것인가? 현재 보기에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LNG 발전 수요는 첨두부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이행을 다 못하는 그 부분에 많은 100%는 아닐지언정 많은 부분이 가스 발전이 대신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그만큼의 변동성이 더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30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아주 낙관적으로 태양광 풍력이 설비 용량이 계획 대비 90%까지, 그러니까 72기가에서 한 7기가 빠지니까 65기가 정도까지도 세워졌다. 이것도 매우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매우 낙관적인 계획인데 그 정도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그 10%에 해당하는 물량이 약 뭐 한 13테라와트 정도 되는 것이고 이걸 발전용 수요로 따지자면 뭐 굉장히 큰 뭐 한 170만 톤에서 200만 톤 정도 되는 물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생에너지의 설비 그리고 발전 변동성을 우리가 지금 과거의 실적을 그냥 우리가 목표만 세우지 말고 이행 실적들을 쭉 감안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가스본에서는 어떻게든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지금 반영하고 있는 밴드들도 뭐 굉장히 플렉서블하지만 거기에 이런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들은 이건 16차 가스본에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실상이 그렇습니다. 이 앞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도시가스 모형에서 고려해야 된다면 이거는 사실은 모형에서 현재 데이터가 그렇게 축적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는 힘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뭐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가 70% 달성됐을 때 80% 달성됐을 때 even 100% 달성됐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시나리오로 보고 그런 시뮬레이션 작업들을 해 나가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16차, 17차 뭐 그 이후의 가스본들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남진 실장님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남진 실장님께서는 현재 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시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실 실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노남진 실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앞에서 두 교수님께서 이제 수요 전망에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들, 개선해야 될 상황들, 그리고 어떤 한계 요인들, 정책적인 부분들,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간헐성 자원에 대한 이슈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가스정책연구실에서 기존의 수급계획의 수요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회차별 또는 이제 시나리오별로 트래킹을 해보면 정말로 많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오차가 정말 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뭐 발전용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변수들이 또 많이 작용을 하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기온의 영향이 많이 미치기 때문에 사실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기존의 이제 전망치와 실적을 피팅을 해보더라도 쉽지 않은 작업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불확실성,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전제를 하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우리에게 최적의 방안이 무엇일까? 도입 쪽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도입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하면 그 수단을 활용해서 우리의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았고요. 그런 관점으로 몇 가지 이제 저희 아이디어를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캅29가 있었습니다. 2035년까지 개도구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재원을 연간 1,300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알리예프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일각에서는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지칭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계속해서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한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11월에 미 대선에서는 이제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 2기에도 1기 에너지 정책과 마찬가지로 석유와 가스 개발에 큰 힘을 실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상황들은 미래의 세계 천연가스 수요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불확실성을 방증하는 어떤 사건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에너지 전환기 천연가스의 역할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전력 수요 예측 오차에 대응하고 석탄,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기저전원의 건설과 가동 지연으로 인한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부문에서도 천연가스가 겨울철 국민들을 혹한으로부터 지키는 핵심 자원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산업용과 수송용에서도 그 역할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천연가스 역할의 이러한 중요성 이면에는 수요의 불확실성이라는 도전 과제가 병존하기도 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가 간 이해관계로 인한 협상의 어려움과 기저자원의 기술적 한계, 이런 것들은 천연가스 수요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또한 수급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에 대응해서 수립할 수 있는 도입 전략에 관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요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가장 손쉬운 대안은 LNG 현물 도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LNG 현물은 수요 예측 오차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의 대부분을 현물로 충당하는 것은 많은 제약과 위험이 따릅니다. LNG 현물은 카고 단위로 거래가 되고 일반적으로 기간계약 거래 이외의 잔여 생산물 또는 재판매 물량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며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LNG 수요와 가격은 상호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보입니다. 이 중 한국가의 현물 수요가 급증한다고 하면 곧바로 다른 나라의 현물 수입에 즉각적인 타격을 현물 가격 인상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LNG 현물은 수요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기간 계약의 단기화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간 계약을 길게 하지 않고 단기화하는 것이죠. 과거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 일변도의 상황에서는 기간 계약은 2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조건은 최우선적인 고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 목표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천연가스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기 계약과 계약상의 증감량권 옵션의 포함 여부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투자비의 안정적인 회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단기 계약은 장기 계약에 비해서 가격 조건이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월한 도입 전략이라는 것은 LNG의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내포하므로 도입 계약 체결 시 유연성 가치와 도입 가격 조건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기간 계약 연동 지수를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내 천연가스 도입선은 과거 중동과 동남아 중심에서 미국, 호주, 러시아까지 확장되면서 다변화를 상당히 이루어왔습니다. 다만 도입계약 연동지수는 여전히 75% 이상이 유가에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스 허브 가격에 연동된 북미 셰일가스 기반 LNG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가격지수의 다양화와 지역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세계 천연가스 수요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아서 LNG 트레이딩에 영향을 쏟고 있는 쉘, 토탈, BP와 같은 다국적 포트폴리오 기업의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LNG 소스로부터 물량을 구매, 수집한 후 구매자의 요구에 맞춰서 그 물량을 재구성하고 재판매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보한 LNG 물량의 일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로 판매하는 용도로 남겨둠으로써 단기 수요 급증, 가격 급변에 따라서 그것을 현물로 판매하면서 크게 수익을 남기는 그런 형태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전통적인 트레이딩을 넘어서 장기 수요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목적지 제한 조항이 없는 북미산 LNG 시장 점유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량 수집과 재분배 그리고 그것을 통한 유연성 제고와 수익 창출 기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시설 용량을 활용한 하절기 현물 도입 전략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기간계약 대비 현물 도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물 도입의 규모 설정과 현물 도입 시점을 선택하는 것은 따라서 도입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LNG 현물 가격은 여름철에는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동고하저 패턴을 보이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장시설을 활용해 하절기 현물 도입을 함으로써 수요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동시에 도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간계약 도입 예정 물량이나 당해년도의 동절기 예상 수요 그리고 동하절기에 현물 가격 편차가 얼마나 발생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좀 더 면밀히 전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한 수시 전망을 통해서 현물을 도입하는 그런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로 국내 LNG 도입에서 현물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 수요 불확실성에 대한 도입 전략의 수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이러한 수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5가지 제안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5가지 대안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이들 대안만으로 최선의 전략이 수립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대안은 시점과 상황에 따라서 기타의 전략들과 적절히 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도입 전략 수립에 있어서 유용성 조건 못지않게 가격 조건이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 천연가스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단계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구분하고 불확실성이 낮을수록 가격 조건에 그리고 불확실성이 클수록 유용성 조건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둔 도입 전략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남진 실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3분 모두 발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발제해 주신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좌장이신 서울대학교 김태유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관위원,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시는 등 우리나라 에너지 경제 분야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국대학교 조홍종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홍종 교수님께서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 실무위원, 한국자원경제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셨으며 현재는 16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수요예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수일 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일 실장님께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위원으로 활동하셨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소장을 거쳐 현재 에너지장기모형실의 실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이송로 선임연구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송로 선임연구원님께서는 자원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시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토론자분들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좌장이신 김태희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태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으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가스공사가 한전의 가스 사업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할 때부터 가스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희성 초대 사장님 그리고 한갑수 사장님 그 시절 제가 자문을 하면서 우리 이 천연가스가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매출이 10배, 100배 늘어나서 한전에 필적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장님께서 아이고 그러면 좋지만 그럴 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자문할 당시에 가스공사 매출이 4천억 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가스공사 매출이 100배 늘어난 40조 원을 지난해 돌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천연가스가 LNG가 아주 생소한 연료였지만은 제가 천연가스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천연가스 산업의 지평이 또 한 번 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중차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되는데 제가 사회를 볼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돼서 대단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조홍정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국대학교 경제학과 조홍정입니다. 오늘 오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좀 모아봤습니다. 최근에 11월 2주간에 걸쳐서 유럽에서는 둥겔플라우트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독일어이지만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바람도 없고 태양도 없는 거의 2주간이 독일에서 벌어졌습니다. 원래 보통 평상적인 전력 도매 가격이 한 43유로였습니다. 얼마까지 뛰었는지 아십니까? 1000유로를 넘어섰습니다. 한 방에.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그때쯤에 발생했던 가격 정도까지 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스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리스크도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앞에 발제자 세 분께서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변동성을 대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보다도 더 큰 리스크가 정책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정책이 가고 있는 방향과 어떤 식으로 이 정책들이 변동해야 되는지 정말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독일이 최근에 이런 가격 인상 그리고 전력 가격이 이렇게 인상되면 다른 나라 전기를 수입합니다. 독일은.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전기를 수입하거든요. 스웨덴 전기값이 같이 폭등해버립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인터커넥션을 끊어버리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가 유럽 전역에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 풍력 발전기들이 동조화되고 있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풍력을 같이 동일한 위치에서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발전 믹스가 모든 나라가 동조화가 되면서 수출입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현재는 그 어려운 인터커넥션 라인을 독일이 다 빨아들이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의 전력 요금을 동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 뭐냐면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과정에 로베르트 하벡이라고 하는 독일 그 재무장관이 이 사람 녹색당 출신인데요. 뭐라 그랬느냐? 어떤 정치적 의도도 물리 법칙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판단이 결국 물리 법칙, 특히 에너지와 관련된 연력학 법칙을 어긋났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유럽 사회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 미국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의 당선을 보시면 결국 에너지 전환을 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모든 중서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거다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 AI가 뉴스에 등장하고 매일 IRA로 혜택 보는 주들이 막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중서부에 있는 사람들은 실리콘밸리가 돈을 벌던 텍사스가 태양광으로 돈을 아무 관계가 없이 나는 인플레이션만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중산층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저는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노 위원께서 발표하실 때도 뭐 드릴, 베이비 드릴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그 앞에 다른 세 단어가 또 있어요. 세 단어 아니고 한 단어를 3번 외칩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frag, frag, frag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수압 파쇄법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로벌 트렌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정책 리스크들이 이 정부가 오고 그 다음 정부가 오고 또 그 다음 정부가 올 때마다 180도로 유턴을 몇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 시장을 대비를 할 때 장기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뭐 현물로도 리스크 해칭, 그건 해칭이 아니고요. 그냥 두드려 맞는 거죠. 현물은 두드려 맞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격을 어떤 식으로든 해칭이라는 말을 하려면 가격 리스크를 고정해야 됩니다. 그 현재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가 고정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을 찾아내는 게 리스크를 해칭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변동성이라는 게 우리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평균의 변동성도 낮춰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방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스를 수급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줄이는 리스크 변동성도 줄이는 방법을 동시 고안하는 것이 가스공사의 역할인과 동시에 우리나라 가스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저희 지금 11차도 아마도 올해를 넘길 것 같고 어떻게 귀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제 정치적 상황들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같이 연동돼서 갈 것이고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치적인 것과 연동돼서 에너지 정책이 가야 된다는 사실 자체에 굉장히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정치로부터 에너지 정책 리스크로부터 에너지가 탈피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것과 가스시장 플레이어들은 본인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와칭하고 그에 대한 시장 와칭의 결과로서 해칭할 수 있는 수단, 다양한 수단, 결국 트레이딩도 가스공사에게만 비축의 의무를 지울 게 아니라 저희가 탱크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구매하는 물량도 많고 앞으로는 데스티네이션 저항이나 이런 불공정 저항들이 많이 사라지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활성화해주고 그로부터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면서 리스크를 동시에 감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공정한 경쟁도 더불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소셜 웰페어를 동시에 증진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가스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전기본의 계획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책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믹스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일 실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수일입니다. 먼저 이 소중한 시간에 저한테 이제 토론 기회를 주신 가스공사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앞서 세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 먼저 최용옥 교수님께서는 그 수급 전망 방법에 대해서 되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가스제도 개선 방향도 같이 이제 덧붙여 주셨고 김창식 교수님은 이제 그 장기 전망하는 전망 방법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뭐 시나리오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에너지 패널 모형에 대한 변수 추가 방법을 통한 그 모형 개선도 그 언급을 해주셨고 노남진 박사님께서 이제 5가지 도입 계약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각이 사실은 10분 내에 뭐 발표를 하기에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그 큰 거라 가지고 그거를 그 시간 내에 그 아주 깔끔하고 간명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많은 부분 일을 하는데 제가 연구원에서 이제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일이 이제 장기 모형 개발과 이제 장기 시나리오 전망하는 업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일단 그 전망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한 4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용어를 좀 명확하게 해야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이제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변동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물론 분야마다 이제 용어 정의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이제 전망의 이제 확률적 분포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변동성이라는 거는 수요의 이제 실제적인 움직임의 변화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변동성하고 이제 불확실성은 좀 다른데, 내용상 들어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저의 기준으로는 불확실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불확실성은 그러니까 데이터 오류라든지 아니면 실제 우리가 전망을 할 때 모형이라는 거는 현실을 그대로 할 수 없이 이제 단순화를 하기 때문에 전망 단순화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전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적 성질, 태생적 한계, 이거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생기고, 그 불확실성은 전망의 위험,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것이 실패할 그 위험을 크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불확실성을 보고, 변동성은 이제 수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 성질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변동성 차원에서만 보면은 그 기존의 가스 계획에서 다루는 가스 전망이 이 변동성을 이렇게 사실 다루지는 않았었거든요. 이게 물론 데이터 한계라든지 가스 계획 내용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향후에는 이 변동성을 고려한, 그러니까 연간 최대치의 수요, 발생 시의 최대치 크기와 또 좀 한 발 더 나가면은 지역 간 수요까지 갔을 때 이 변동성이 사실은 가스 계획에서 담아야지 되는 설비를 계획하는데 가장 중요한 크기 중에 하나고, 전기본이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그 변동성에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변동성은 계절적인 수요 때문에도 발생을 하고, 앞서 계속 언급해 주신 전기본에서 이제 변동성을 갖고 있는 다른 발전원이 가스로 이전되며 생기는 변동성 때문에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이제 가스 계획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확실성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 모형 개선이나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이제 김창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방법 다 이제 우리가 해야지 되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IPCC나 뭐 다른 데서도 이 불확실성 때문에 앙상블 기법으로 이제 미래 장기 전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를 이제 추구를 해야지 되는데, 확률적 요소를 포함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는 이제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패널 모형의 탄소 배출량 변수를 포함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 아직 그 내부적으로 검토나 분석을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탄소 배출량을 넣었을 때 사실은 이게 결과적인 그 변수이기 때문에 내생성 문제라든지 약간 이론적인 그 기반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그러면 탄소 배출량 변수보다는 배출량 목표를 전제로 이제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반대로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 배출량 목표라는 게 시계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하나의 변수를 새로 추가하는 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라서 그거는 잘 한번 고민하고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방법으로는 시나리오라는 불확실성 대응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앙상블이 이제 확률적 그 전망과 그 다음에 시나리오, 그 다음에 다수의 그 모형을 같이 이제 동원하는 거, 이런 이제 세 가지 차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작업이 되고, 그거를 위해서 산업부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올해 그 시나리오 설계를 위한 과제를 수행한 바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앞으로 시나리오를 어떤 식으로 이제 생성을 해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할지 그 고민을 많이 했고, 여기 이제 조홍정 교수님도 거기 전문가 위원회 같이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을 해가지고 불확실성이 큰 미래를 보려 이제 좀 여러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 한 가지 목적은
저희가 그런 걸 해서 이제 제공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이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다수 모형의 참가, 그래서 뭐 저희가 기준 전제를 사회 모습에 대해서 제공을 하면은 모형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관이나 학교나 연구자들이 관심이 있을 경우에 이제 같이 그걸 사용해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생각 중이고, 내년 이제 여름쯤에 그거를 공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홍보 차원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개발에 대한 얘가 이제 세 번째 얘기였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가스 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가스공사의 계획은 아니잖아요. 이게 정부의 우리나라의 전체 천연가스 가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스 계획을 이제 가스공사에서 수립하다 보면은 여러 측면에서 갈등이라든지 상충 문제가 이제 갈등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좀 더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나 국민경제 차원에서 계획은 접근을 해야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스공사는 또 나름 공사 입장에서의 어떤 그 합리적인 경영 전략을 또 수립을 해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이제 부탁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일 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로 선임연구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을 맡은 한국가스공사 정책연구팀의 이성로입니다. 예, 오늘 그 세 분 발제 내용을 잘 들었고요. 그 대부분 내용들이 저도 같이 이제 많이 공유하고 이제 동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이 천연가스 수요 측면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도시가스 이용 수요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과거 도시가스 이용 수요 같은 경우는 저희 경제 성장에 따라서 빠르게 증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대략 한 2012년경부터는 이제 이 도시가스 수요에서 이 장기 증가 추세가 많이 이제 감소가 되고, 이 수요가 많이 둔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세부 수요를 좀 더 보시면요. 이 민수용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05년, 2006년 이경에서 수요가 거의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산업용 수요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증가했는데 2013년 이후부터 이제 그때까지 이제 피크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수요가 둔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부터 도시가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해봤는데 최근에는 그 증가 추세가 상당히 둔화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 기본 계획에서는 이 도시가스 모델이 이제 도시가스 총량 베이스로 해서 저희 총량을 먼저 예측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세부 수요를 예측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 개인적인 관심은 이 수요 방법을 좀 반대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민수용이나 산업용 수요 특성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하지만 전체 저희 총수요는 거의 지금 수요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총수요 베이스 말고 이 세부 수요 베이스로 해서 세부 수요를 먼저 예측을 하고 이걸 합산을 해서 이제 총수요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도시가스 수요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주로 이제 어떤 이런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제 많이 증가를 해봤는데,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제 최근에는 탄소 중립이나 어떤 이런 전기와 같은 이런 정책적인 요인들도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요인들을 이제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형에 반영하기 약간 힘든 상황인데, 혹시 어쩌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세부 수요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델을 바꾸게 되면 어떤 그런 정책적인 요인들을 좀 더 쉽게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이제 기존에 저희가 해오던 어떤 이런 탑다운 방식도 좋지만 최근의 수요 상황을 좀 고려해서 이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제 이 바텀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텀업적인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그 발전용 수요를 말씀을 드리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발전용 수요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이 전력 시장에서 이 첨도 부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부터도 이제 발전 시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변동성을 다 저희 이 천연가스 수요가 이제 커버를 해온 상황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향후에도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능은 계속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저희가 한 10년 전이나 15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용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저발전량에 따른 어떤 수요 변동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오면 올수록 새롭게 이제 수요 인자들이 새롭게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재생에너지나 어떤 이런 뭐 GDP 연동이나 아니면 최근에는 그 송전제약 같은 어떤 기존에는 없던 이제 새로운 요인들이 막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 발전용 수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시나리오 베이스로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런 증가하는 요인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 시나리오 전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수요가 너무 과대하게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발전용 저희 수요 전망할 때 기본적으로 이 기준안은 저희가 전력 수급 계획에 이제 근거해서 기준안을 작성을 하고 이 수급 계획 이 수급 관리 수요를 저희가 따로 이제 변동성을 작성을 하는데요. 그 수급 관리 수요를 작성을 할 때 이런 시나리오를 너무 이제 모든 시나리오를 다 고려하다 보면 수요가 너무 이제 이 기준안과 이 괴리감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생겨서 제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시나리오를 많이 반영을 하긴 하는데 보다 현실적으로 이제 이 현실 발생 가능성을 좀 고려를 해서 가장 현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좀 구성을 해서 수요 전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시설 계획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최근 저희 직수입자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가스나 발전용 수요에서 상당히 지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저희 국가 전체 천연가스 수요 같은 경우는 이 지난 15차 저희 전망에 따르면 이제 현재보다는 감소하던 것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이 천연가스 이 설비도 같이 저희가 이제 고려가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이 민간 측면의 이 설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 계획과 별도로 작성되는 것으로 좀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이런 중복 투자 같은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 그 좌초 자산까지 어떤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민간의 어떤 이런 인프라 건설도 저희 이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 내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지 어떤 이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이 설비의 효율성 같은 걸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상 이와 같은 토론회에서는 의사 일정이 지연돼서 플로어의 질문을 받을 시간이 줄어서 항상 고민인데 오늘은 세 분 토론자들께서 정말로 잘 정리된 토론을 아주 간명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플로어에 드릴 시간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토론자분들께 질문을 요청할 테니까 세 분 다 질문 필요하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의견 있으신 분은 손을 먼저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주시고 자기의 소속 간단히 밝히시고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기보다는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필요하면 답변을 누구에게 부탁한다. 발제자나 토론자를 지정하셔도 좋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가스공사 노동이사이자 그 비상임이사 겸직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수급 계획에 대해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스공사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 수급에 대한 그 불확실성 아까 대한 예측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expect the unexpected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상반된 말이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을 예상하라. 그래서 수급 계획도 천연가스 수급 계획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국제 정치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럽고 예측 불확실한 이런 경제, 사회, 정치 전 세계 연결된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저희 가스공사가 이런 복잡한 상관관계 속에서 불확실성을 좀 극복하고 어려운 수급 계획을 예측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지정하기보다는 저기 자장이신 교수님께서 한번 지정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발제자 세 분 중에서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실 분 계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최용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어떻게 하면 예측을 잘할 수 있는가? 천연가스 수요 예측을 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요 예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형하고 전제로 구성이 되는데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하고 예를 들어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데 탄소 중립의 탄소 배출에 의한 효과들을 반영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하고 근데 이제 또 그게 김수일 실장님 말씀처럼 뭐 경제학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생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리즈너블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 모델을 개발하는 데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스는 LNG는 전기하고 조금 다른 게 살짝 저희가 저장할 만한 메커니즘도 있고 그리고 그 전제에 따라서 수요가 너무너무 크게 변동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살짝 제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천연가스 장기 수급 계획의 중점은 평균 예측을 잘 하는 것 플러스 평균에서 벗어났을 때 이 변동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요 메커니즘으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을 많이 들이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장 장치를 1,000만 톤, 2,000만 톤 늘려갖고 하면,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돈이 든다는 게 문제고,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우리나라 천연가스 산업의 구조가 한국가스공사의 독점 형태가 아니라, 직수입사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배분을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점은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대한 비용을 수급 관리를 대응한다라는 측면에서 대응 메커니즘을 세우고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세우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발제자 추가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일단 토론해 주신 분들에 대한 일단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조홍정 교수님 말씀하신 리스크 헤징에 관련된 거는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찬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예를 들어서 대만, 일본, 싱가포르, 중국까지도 다 그런 리스크 헤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 법령상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노력들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이윤축을 하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이제 모형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저희가 이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변수랄까 탄소 변수를 넣는 것이 쉬운 일만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했을 때 이게 탄소를 감축하려는 노력에 의한 건지 아니면 GDP가 늘어난 것인지 가격이 변화한 것인지 이게 각각 설명이 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이런 이제 힘든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을 하는데 지금 이제 겨우 우리가 이러 지금까지 고려했던 변수들 기온, GDP, 가격 그리고 그 외의 변수들을 넣어서 모형을 굉장히 안정화를 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변수들을 추가해서 그거의 효과를 따로 분리해내는 것이 이제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장 몇 개월 안에 완성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나가면 이게 기존의 방법론으로 안 될 것이고 아마도 이제 새로운 방법론 쪽으로 데이터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평면적인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더 고차원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새로운 테크닉으로 좀 개발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생성의 문제랄까 이런 것들, 식별의 문제랄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분리를 해서 아까 김태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예측이라는 것이 잘 맞추는 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끝나고 나서 왜 뭐 때문에 틀렸나, 전제가 틀렸나, 아니면 모형이 틀렸나 이런 걸 분석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에 남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분석해 나갈 수 있는 작업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좀 고민해 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조홍정 교수님은 언제 어디서 말씀을 하셔도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간단 명료하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기업 리스크 외에 정치적 정책적 리스크 언급하셨기 때문에 잠깐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못한 말이 있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말이 많아서 이제 요즘에 AI가 뭐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I가 에너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느냐가 AI가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미국의 가스 발전 상황을 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지금 인더 미드러브 놓여 있는 그 주가 결정돼 있거나 위치가 결정된 가스 발전기 양만 50기가가 넘습니다. 그리고 가스 터빈이 엄청 부족하다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GE, 지멘스, 미쯔비시가 공급하는데 물량을 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우리나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체적으로 가스 터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산화에 성공을 했죠. 그 가스 터빈을 구매하겠다고 의향이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가스 터빈을 수출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수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화랑이고 전기의 문제로 AI가 넘어가고 있다. AI는 전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냥 구글 서치할 때하고 챗GPT로 할 때는 한 10배, 구글에 들어있는 검색 엔진을 제대로 그 AI 서치 엔진을 사용하면 거의 30배의 전기를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부족 사태로 인해서 AI가 발달 못하느냐, 할 수 있느냐의 성패가 달려있다. 심지어 미국의 그 3마일 아일랜드에서 원전 사고 났던 컨스텔레이션 파워의 원전까지도 MS가 2조를 투자하여 고치고 있습니다. 쓰겠다는 겁니다. 에너지 자체가 이미 AI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무슨 발전원이냐를 따질 필요가 없이 다 쓰겠다는 형태로 글로벌은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색깔을 구별하고 있고 뭐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설비를 감축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잘 지키고 있으면 전 세계 트렌드에 맞추고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석탄 발전소를 1.4% 이미 발전량이 증가했습니다. 신규 발전소를 더 짓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원전도 짓고 뭐 태양광도 짓고 풍력도 짓고 수력도 엄청 짓습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그 엄청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와 에너지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저 트레이딩과 관련된 말씀 우리 거의 대부분 하셨지만 여러분 글렌코어, 뭐 티라피규라, 비톨 이런 기업들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쪽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가스 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전기 하시는 분들은 모르죠. 왜냐? 전기는 국내에만 돌아다니니까. 글로벌 트레이딩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가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글로벌 초대형 기업들, 특히 뭐 BP나 쉘, 글렌코어 이런 회사들의 매출액은 삼성전자와 맞먹습니다. 그 정도로 큰 기업들입니다. 전 세계의 곡물과 에너지를 트레이딩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나갈 때 패를 다 보여주고 나갑니다. 한국이 사러 나왔어? 그래? 오케이. 비축하겠네. 사가. 뭐 이런 식의 전략과 패를 다 노출하고 가기 때문에 제가 글로벌 마켓에서 뛰는 가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해칭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라도 트레이딩을 활성화하면서 그로 인한 기술력을 습득하게 되면 사실 싱가포르에 마켓을 세울 수도 저희가 이미 브랜치도 있고요. 카타르에 가서도 할 수 있고요.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해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자원 개발도 꼭 필요합니다. 국제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에너지 시장의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 기업으로 나설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열어주시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질문할 기회가 평소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진표님, 예, 부탁드립니다. 예, 태평양 박진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발제자 토론자 잘 들었고요. 조홍종 교수님의 그 말씀에 조금 연장성산해서 김태우 교수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금 가미가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발제나 토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조금 약간 정책 리스크를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사실은 옛날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무역 정쟁, 이제 경제 블록화 내지는 이제 패권 전쟁으로 가고 있는 시대인데 사실은 이제 LNG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워 전쟁이거든요. 사실은 유럽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책적으로 탄소 중립에 너무 포커스를 두면서 지금 당장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에서 조금 너무 약화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LNG도 공급망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천연가스라는데 더 강화돼야 되는 상황에서 더 약화되는 것 같고 그걸 전제로 지금 정책을 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측 모형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고 이제 더 어떻게 합리적으로 예측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이제 변동성의 시대고 이제 물이 끓고 있는 임계점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탄력적으로 회복할 건가 이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 전망 자체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력 수급 규모 계획부터 전력 쪽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근데 그거에 의존해가지고 한 정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이성로 연구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가스공사가 좀 주도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비 부분이라도. 왜냐하면 더 제가 볼 때는 예측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맞아떨어질 거고, 재생에너지도 안 맞아떨어질 거고, 그 전력 쪽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아마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 오히려 더 이제 그러면 가스가 모자란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전력 쪽에서는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쪽에서는 사실은 그런 위기 때문에 과잉 투자가 됐다가 또 모자라가지고 또 나중에 모자라게 그런 위기 상황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게 되풀이될 거라 우려되고 지금 필요한 거는 전력 수급 계획의 실패에 대비한 어떤 안전성, 안보 관점에서 좀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코멘트에 대해서 혹시 짧게 언급하실 의향이 발제자나 토론자 중에 계십니까? 예, 맞는 말씀인데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뭔가 이걸 정확히 핀포인트로 맞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측을 해놓고 거기에 지금 이제 저희가 논의하는 건 그 변동성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게 이 무용론 이렇게 이제까지 갈 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또 그런 뜻은 아니리라고 짐작을 하는데 이제 더 과학적이고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해놓고 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가스용 수요의 특징이 민수용과 산업용이 특별히 다르니 따로따로 해서 더해가지고 예측해야 된다. 저도 이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결정하는 요인도 다르고 그러니까 기온 혹은 상대 가격 그리고 변동성의 크기도 다르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수요를 예측을 한 다음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이 말씀이 나왔는데 발전용 수요는 잘 아시겠지만 13차 수급 계획까지는 전기본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9차, 10차, 전기본, 11차까지 오면서 전기본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게 탄소중립 기본법상의 그 값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신재생 발전량 그리고 기저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인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성로 박사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발전용 수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훨씬 더 플렉서블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세운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전망하는 거 요것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또 물론 이제 전기본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도 좀 하고, 사실 그거를 해보면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차이가 되게 커지거든요. 그런 차이들은 또 발전용 LNG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담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메커니즘을 찾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그동안 다른 질문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오늘 나온 주제가 불확실성에 대한 어떻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것인가라는 게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됐는데, 이 민간과 기업 차원의 상위 개념으로 국가 정책과 정치라는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이 논의했는데, 사실은 국가 정책과 정치보다 또 그 상위 개념으로 국제 환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리스크가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상의 천연가스의 추가 생산 및 추가 수출 여력을 가장 크게 갖추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재가 걸려서 수출을 못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트럼프가 취임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아마 러시아의 천연가스 물량이 세계 천연가스 시장을 완전히 소용돌이로 몰아놓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논의했고 굉장히 중요한 천연가스라고 하는 특별한 커머디티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그 리스크 이상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고, 언젠가 나를 잡아서 가스공사에서 이 상위 리스크, 국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아주 심층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의견 없으신가요? 예, 저 뒤에 손을 들어주셨는데, 예, 본인 소개 간단히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스공사 경제경영소에 근무하는 김낙균 책임연구원입니다. 정책 리스크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움직임이나 지정학의 어떤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세울에 있어서 어떤 외교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지정학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필요하다든지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 한번 해본 부분이고, 그거를 또 어떻게 사실 정성적인 요인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시나리오를 어떻게 수립하고 그런 수요 예측에 반영할지도 사실 상당한 난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고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인지는 사실은 답이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GPR 인덱스라고 왜 지정학적 리스크 인덱스 같은 것들을 이제 모형에 반영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돌발 상황이라든가 뭔가 그런 리스크라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단시일 내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1년 뒤에 이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또 가정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정성적인 측면은 뭔가 이게 저희 수급 계획이나 이런 데서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게 필요는 하지만 사실은 답이 없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간단히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시설 만약에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사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 난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저는 정치학자 중에 국제 전쟁 난다고 말했으면 한 분도 못 봤어요. 근데 바로 터졌거든요.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프라를 더 구축한다, 탱크를 더 짓는다, 이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배어 레어한 이벤트를 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어느 정도 수준은 갖추고 있어야만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겠지만 결국 가격 시그널을 주고 수요가 반응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수요를 줄이는 거죠. 유럽 사회가 전쟁이 나면서 가격이 2배 가까이 튀니까 전력 소비가 30% 줄었습니다. 가스 소비를 20% 줄이기로 했는데 30% 초과 달성해버렸어요. 왜냐?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의 수요 반응을 일으키는 시장 메커니즘을 가지고 가격 시그널을 줘야지만 그 리스크를 더 해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못 그러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해요. 그러니까 더 소비는 더 늘어납니다. 심지어 뭐 소비를 더 증진시키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이런 식의 가격 정책을 펼치다 보니 더 역선택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수요 반응이나 다른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코스트 이펙티브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주제가 워낙 중차대하고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워낙 어렵고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뜻 그 답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하고 여기 계신 가스 산업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전문가들이 그리고 가스공사가 더 깊이 연구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그 의료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아주 그 생존 확률이 낮은 암도 고치고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백신도 개발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간을 가장 많이 살린 의료 행위는 굉장히 간단한 응급처치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컨틴전시 플랜을 먼저 만들어서 대응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는 더 깊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가스 산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진행에 협조해서 제 시간에 딱 세미나를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회 코가스 포럼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